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507쪽에 보시면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보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21회, 22, 25회까지 출제됐죠. 자, 여기 보실까요? 507쪽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22, 23, 25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물어봤고 21, 22죠. 21, 22. 그래서 26, 7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7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 물어볼 수도 있고 종합 문제로 엮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 필수적인 거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갑니다. 취득 시기가 뭐고 양도 시기는 뭐냐?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로 보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날짜 계산을 보유 기간을 계산하라 이렇게 시점이 되고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한 날이니까 과거에 취득한 날부터 오늘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우리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다르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도 다르죠. 또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언제 취득을 해서 언제 양도 처분했느냐. 그래서 취득에서부터 처분할 때까지 요 기간을 보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아까와 같이 공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세율도. 그러면 이거 과거에 부동산을 10년 전에 취득했다면 취득했을 때 당시 매매로 취득했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아서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자가건축에 의해서 취득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환지받아서 새롭게 취득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양도할 때는 또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로 봅니다. 일반 매매 사고 파는 경우 일반 매매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하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계약서상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거보다 미리 줬다면 실제로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또 실제로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실제로 늦게를 줬으면 늦게 준 날, 그 날짜를 우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 여기에는 매매 대금만 얘기하죠. 매매 대금. 다시 말하면 세금,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등은 뭐하고 제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매도자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으로 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때 매매대금 말고 별도로 양도소득세까지 전부 다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금 청산한 날은 매매대금만 얘기한다. 매매대금. 세금 부분은 별도로 주고받으면 될 것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이때 대금을 청산했다는 얘기는 주로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입증, 확인이 될 때만 대금 청산일로 가죠. 무통장 입금을 했다든가 계좌 이체를 했다든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 대금 청산한 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외 그랬죠. 예외. 등기접수일 그랬어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등기 접수일로 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요,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짜가 명백하게 입증, 확인되지 않는 거래. 다시 말하면 우리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금전 잔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그런 행위 등은 법률에서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런 경우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사유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가니까 며칠이라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금을 청산할 때 그러면 실제로 잔금도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잔금 줄 때 서류에 하자 없으면 상대방한테 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다 통장 거래를 했을 때 입증이 되는 거지, 은행 가서 잔금을 찾아다가 실제로 주고받은 건 두 사람들만 아는 거지 국가에서는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뇌물 주는 거 전부 다 뭘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잖아요. 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법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사람은 줬다는 사람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줬어도 안 준 걸로, 받은 것도 안 받은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대금을 청산한 날 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금융거래 등을 해서 입증이 됐을 때만 인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가고요. 또 하나 선등기. 다시 말하면 대금 결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가 더 빠르니까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 무시해버리고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다만 이때 매매 대금을 얘기하는 거지, 매매 대금 외에 세금 부분을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그런 세금은 빼고 매매 대금만 얘기하고, 이때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 가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특수한 거래 그랬죠? 특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론이죠. 장기할부 같은 경우. 자, 장기할부 조건은 뭡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장기간 분할해서 받는 조건으로 하고 부동산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도 있고, 대금 결제가 안 끝났는데 인도 사용해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용 수익일 이렇게 건네주거나 사용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거든 사람마다 당사자 간에 다 틀리기 때문에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어느 거든 빠른 날로 하겠다. 또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재산은요, 상속 개시일, 본인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상속 개시일하면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다만 양도하기 직전까지 자기 앞으로 뭐 하고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없이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그죠? 또는 실종 선고일, 이때 상속받은 걸로 봅니다. 자, 다음 증여는요, 실제로 증여를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증여받은 날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등기접수일로 가야 되겠죠. 또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있어요. 요 수용은요, 요것도 수용도 한번 보실까요? 수용도, 자, 법률에 따라 여러분이 전부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자, 여러분한테 뭐를 줘요? 수용 보상금을 주는데 이쪽 분들은 보상금을 주니까 아무 얘기 없이 보상금을 다 받았다. 그럼 여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 거고, 이쪽 분들은
보상금을 부하는데 지급하는데 거부합니다. 적다고. 그럼 수용 재결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쪽 분들은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셋 중에서 부한 날, 빠른 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뭐예요? 수용 개시일이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부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자가 많은데 그 사람의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자, 셋 중에서 빠른 날. 다만 예외가 있죠. 수용 보상금이 적다고 소유권 소송으로 갑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죠. 이렇게 가면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더라도 소유권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매매한 걸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소송 판결 확정이 되면 그때 대금 결제가 끝난 걸로 보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 소유권 소송이다. 그래서 보상금이 공탁됐다. 그러면 그런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에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음 환지 같은 경우도요. 자, 보실까요? 환지 처분을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짓다가 이쯤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농지 전답을 부하고 넘겨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 대지로 환지를 받습니다. 자, 종전 농지를 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환지 대지로 새로운 토지로 받았다. 그렇다면 이 대지를 받아서 이쯤에서 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면 이 환지받은 대지는 언제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에 종전 토지 주고 새로운 토지를 환지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환지받기 전 토지에버 취득일. 그래서 환지받기 전 토지가 뭡니까? 농지죠. 환지받기 전 토지, 농지에버 취득일. 이때 취득해서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갑니다. 다만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종전 토지 면적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종전의 환지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받은 걸 증환지라고 하고, 증환지는 새롭게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초 권리 면적보다 환지를 적게 받았다면 감환지라고 하고, 감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를 처분한 걸로 보죠. 결론은 증환지, 감환지는 언제 취득 양도로 보느냐.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증환지는 취득한 걸로 보고 감환지 부분은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럼 당초 면적만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가고 증가된 짜투리나 감소된 그 부분만 별도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건축. 자, 건축법에 자기가 자가 건축을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죠.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때 취득한 걸로 보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양도를 한다면 10년 전에 언제 취득이냐. 사용 승인서 교부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있겠죠.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사용일. 여기서 법률에서 얘기하는 사실상 사용일은 실무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을 우리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죠. 그래서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을 때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느냐?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을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자, 정리하면 기본이 일반 매매는 오늘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 하면 잔금 받은 날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 취득하는 사람은 잔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때 잔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만 대금 청산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접수일로 가고, 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취득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맨 밑에 보시면 별도로 양가로 3번 의제 취득 시기 이렇게 나왔죠. 의제 취득 시기는 뭐냐? 우리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가 도입된 것이 84년도 12월 말까지는 84년도까지는 기준시가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85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84년 12월 말 이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는 의제 취득 시기, 즉 간주 취득 시기가 별도로 있죠. 주식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오래된 거, 84년까지 취득해서 오래된 것은 85년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겠죠. 다음 주식은 예외로 1년 늦게 85년까지 취득한 건 86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취득시기 의제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 보셨고, 다음 여러분 교재 509페이지로 갑니다. 자, 509쪽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으로 가죠. 여기서부터는 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은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자,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이 나오면 세 번째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고,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가격이죠. 물론 부대 비용도 있지만 기본이 가격이 제일 큰 것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격입니다. 양도할 때 가격과 취득가격을 무엇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이 뭐다? 실거래 가격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뭘로? 실거래 가격이다. 실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럼 이때 실거래 가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증빙 자료 하면 뭐죠? 만약에 사고 팔았으면 역시 매매 계약서가 될 것이고, 매매 계약서가 없을지라도 대금을 실제로 취득할 때 지급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 카드 결제 이런 걸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를 갖춰서 확인이 되면 뭘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추계, 결정, 경정. 어떨 때냐? 자, 만약에 추계 결정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이 없어요. 없어서 실거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에서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가지고 집계를 해놓고 그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과세권자가 준비된 가격 가지고,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결정. 어떨 때? 증빙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정은요. 경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증빙 자료가 있긴 있는데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도 감정평가 등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조사해 놓은 가격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즉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집계한 가격으로 변경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게 추계, 결정, 경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양도할 때 당시 가격에 대하여 증빙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허위로 기재돼서 확인할 수,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계산한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갑니다.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없으면 양도가액을 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감정가액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실거래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확인이 됐는데 실거래 가격인 취득가격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가액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본이 바로 뭐냐면 원칙은 뭘로 가는데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가격이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다. 그럴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해 놓은 가격, 최근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 후 3개월 이내 인근의 유사한 재산의 동일성, 유사한 재산, 비슷한 재산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으로 대신 계산할 수도 있고,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 3개월, 후 3개월 요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감정가액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취득할 때 가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할 때 가격 가지고 역으로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요거. 그런데 여기까지 없을 때는 뭘로? 기준시가로 가죠.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죠. 그러나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양도 당시 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에다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 여기에 양도 비용까지,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필요 경비라고 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양도 당시 가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뭘로?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했고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가액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없다면 이렇게 매매 사례 가액끼리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취득 가액을 감정 가액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산 가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또는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서 뭘로 할 수도 있다? 감정 가액으로 했고 취득 당시 가격은 있으면 요렇게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또 감정 가액하고 매매 사례 가액 요렇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없다, 매매 사례 가액도 없고 감정 가액도 없다 할 때 양도 가액을 뭘로 한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이 다른 가격이 다 있어도 한쪽이 뭘로 가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뭘로? 기준시가로 가야지. 한쪽은 실거래 가격이고 한쪽은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없으면 매매 사례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고, 감정 가액으로 대신 적용할 수도 있다.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취득할 때 당시 매매 사례 가액 아니면 감정 가액, 환산 가액, 기준식 환산 가액까지 적용하고, 안 돼서 기준시가로 간다면 양도 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또 하나, 취득 당시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했으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까지를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데, 취득 당시 가격을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이나 환산 가액이나 기준시가로 간다면 이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은 적용하지 않고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가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는 원칙 그리고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10쪽에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해서 보죠. 자,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자, 무슨 가액? 양도 가액에서 무엇을 빼요?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나온 것이 양도 차익이죠. 여기서 잠깐, 요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양도 차손, 손실이 발생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이후부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해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계산한 과세표준 신고서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안 해도 된다?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신고하라?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요거 하나쯤은 이해하시고, 다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뺐어요. 빼고 나머지가 양도차익이다. 이런 경우는 틀리죠. 등식이 항상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건 이 취득가액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공제하고,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필요경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요 세 가지를 빼야 양도차익이다. 아니면 묶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양도가액에 대해서 보죠. 이 양도가액은 원칙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시면 510쪽 맨 위에 1번 실거래 가격에 의한 경우 기억, 실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보한 거 거래한 가격,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이 양도가액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죠. 특례 규정.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예정신고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의 부동산을 처분했고 여러분은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등기권리증에 10억이 기재됐겠죠.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양도한 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 취득 가격이 나의 무슨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죠. 법 규정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사람이 안 했다면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 규정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첫 번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 줄지면 돼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안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신고? 예정 신고 또는 무엇을 확정 신고를 안 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어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 있죠. 이걸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으로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거기 두 번째 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랬죠. 인정되는 때, 이때는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을 한다. 여기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거래를 했다 이거죠. 여기서 자 보세요. 누구와? 자, 특수관계 있는 자. 자, 여기서 특수관계자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제외. 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친인척 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양도가액을 낮춰서 부당하게 양도차익을 줄였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을 감소시킨 거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벌로 시가로 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아파트를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5억을 보였어요. 취급했어요. 이렇게 둘이 거래가 됐죠. 이런데 이 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갑이 아니라 형이고 요거는 을이 아니라 동생이더라. 둘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이럴 때는 이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해 보죠. 시가. 시중에 3개월 전후 3개월 안에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즉 매매 살해 가액이 만약에 얼마 6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당사자들끼리 얼마 5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가와 대가와 주고받은 차액이 나죠. 이때 요 차액이, 요 차이 나는 차액이 두 가지죠.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차액이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로 보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때는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자, 시가와 주고받은 가액 차액이 얼마예요? 1억이면 3억 이상 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가가 얼마입니까? 5억에 5%면 얼마? 6억에 5%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차이 났으니까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시가로 계산을 한다 이거죠. 부당하게 시가와 대가 주고받은 가액의 차액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3억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로 보고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때는 뭘로? 시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두 가지죠. 양도가액에서 기억할 건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거래 취득가격인 실거래 가격, 그걸 나의 무슨 가액?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부당하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끝에 그 가격 인정하지 않고 벌로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 보셨고 이번에는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취득할 때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있죠. 지급한 금액에다가 10억을 주고 취득했으면 10억이 지급한 대가죠. 그 대가에다가 취득세 낸 거 있으면 취득세를 더하고 과거에 등록세를 납부했으면 등록세 낸 것도 더하고 중개인 수수료 비용 또는 법무사 등기에 대한 법무사 비용 발생한 거 있으면 그런 비용 또는 취득할 때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도 취득 가격에 더하라. 그리고 건물 등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사업자의 경우는 환급받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안 들어가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더해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취득 가격에 더하라. 그죠? 다음, 우리 보상금을 받는데, 수용돼서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수용 재결 절차 등에 의해서 보상금 증액으로 보상금 받은 게 있다면 그 증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취득 가격에 더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취득 가격 한번 볼까요? 취득 가액은 기억, 취득 가액이란 다음 각각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은 매입한 가격 10억을 주고 샀으면 10억이죠. 그 10억에다가 취득세 더하고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하면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있으면 이런 걸 더합니다. 이 경우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차이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더하고, 그리고 사업자에게 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더합니다. 그러나 가로 안에 부당하게 시가를 초과해서 높게 기재됐으면 그건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 다음 두 번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 소유권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취득가격에 더하죠. 그런데 세 번째 줄, 각 소득금액,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임대사반한 재산에 임대소득 계산할 때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의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뭐한다? 제외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첫 번째 줄, 자,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했다는 얘기는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이자가 더해서 약정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한 금액에는 이자도 들어가 있죠. 그거 그대로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얘기예요. 다만 끝에 대금 지급 기일 지연으로 지급할 날짜에 할부금 등을 늦게 지급해서 발생하는 연체료, 할부, 이자 등이 있다면 그런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분양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 과세 사업자가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던 맨 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취득가격의 적용 특례라고 나왔죠. 박스에 두 가지. 이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양도를 했다면 이 양도가액은 있지만 취득가격은 상속받을 때 증여받을 때 주고받은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취득가격을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본다. 그럼 참고로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하면 상속만 얘기하면 상속 개시 전 6개월부터 상속 개시 일까지 또는 후 6개월 요 기간 안에 당해 재산에 상속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매매 또는 공매, 경매, 수용 그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격 등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건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그 밑에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무슨 말이냐? 자, 배우자가 즉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부간에 증여를 이용해서 증여를 냈고, 증여세,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 공제해 주죠. 부부는 10년 동안에 6억.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주로 합니다. 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부인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보다는 매매 차익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죠.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쯤에 부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럼 부인한테 5억의 부동산을 보였다, 증여를 했다.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은 6억까지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거 전부 다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안 낼 수도 있고, 또는 10년 안에 이미 받은 거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증여세를 부과하겠죠. 자, 이렇게 부인이 증여받고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이내 이쯤에 타인에게 뭐를 했다면 양도를 했다 이겁니다. 이때 7억에 양도를 했다면 이때 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부인이죠. 당연히 부인이 증여받고 팔았으니까. 그렇지만 부인의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 가액 얼마? 7억이죠. 지금 7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가액 7억에서 공제를 해놓은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증여한 남편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면은 6억, 이렇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다만 이때 증여세 납부한 것이 있으면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걸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5년 안에 양도한다면 요 취득가격은 5억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것이 박스 안에 2번이에요. 그래서 보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가로 열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즉 배우자가,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여기서 이 얘기죠. 배우자가 증여받고 이때 남편이 여기서 사망을 했다. 남편이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5년 안에 처분했을지라도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끝에 배우자가 혼인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것이 특례 규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 맨 밑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이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 기간 중에 그 재산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 현실적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에 즉 필요 경비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참고로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지출한 거,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비치하는데 어떤 것만 인정해 주느냐. 첫 번째,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명세서로 확인이 되는 이런 것만 인정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시험에서는 요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요. 실무적일 때만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지출한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 장에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박스에 첫 번째,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또는 개량 비용, 장애물 철거 비용. 여러분,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하면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거실 부분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발코니로 되어 있는 용도를 거실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비용에 들어가죠. 또 방을 확장하거나 축소한 비용, 공사 비용, 그것도 해당이 되죠. 방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거실 등으로 되어 있는 걸 방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고, 방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방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거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개량 증설, 즉 또 이런 경우 있죠. 창문 틀을 샤시로 교체를 했다. 이런 건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증가되니까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죠. 다음 두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냉난방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여러분, 단독주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면 복구 비용이 되겠죠. 그러나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구입을 하다가 교체를 했다면 그때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수리 비용은 안 되지만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럼 그런 비용을 빼면 우리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보면 뭐 발코니 확장 공사, 아까 같이 방 축소 확장 또는 뭐요,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하는 거, 샤시 교체 또는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꾸며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 등이 용도 변경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그거 외에 뭐 도배장판을 한다든가 싱크대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명기구를 교체한다든가 페인트를 외벽에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화장실에 타일을 대리석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비용 등은 용도가 변경되거나 자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발생한 것 또는 그 외에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걸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증빙자를 갖춰서 공제받을 수 있죠. 다음, 이번에는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은 그 부동산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하면 주식을 팔 때, 처분할 때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있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정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지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한 건 법무사나 또는
저 변호사 사무실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사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면 기장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섰다면 공증비용 또는 인지대,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소개비, 이런 비용은 전부 다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죠. 또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할인한 거, 그래서 발생한 손실도 증빙자료 갖추면 다 공제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양도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럼 간접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간접 비용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동산 양도하는데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광고비를 지출했거나 또는 접대비를 지출했거나 컨설팅 비용 같은 것은 양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참고로 컨설팅 비용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에 관련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그건 취득하고 관련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으로 합산을 해서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납부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부동산 양도할 때 그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취득할 때 만약에 컨설팅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건 취득 가격으로 더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지방세법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 가격에다가 간접 비용인 컨설팅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취득세 납부하면 그 취득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 차익에 대한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